안녕하세요. 친절한 근로감독관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에 중점 점검사항 10가지 말씀드린 거 관련해서 이제 근로조건 서면 명시, 그리고 노사협의회, 그리고 성희롱 예방교육 이 3가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마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인사 담당자이거나 아니면 노무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여기저기 이제 강의를 많이 들으실 거죠. 그리고 많은 정보들을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 하나는 놓치고 갑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법조문 그 자체입니다. 법 조항 자체를 좀 뜯어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와 교부 관련된 것, 중점 점검사항 첫 번째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17조 그리고 기간제법 17조 이렇게 법조항이 나와 있는데요. 17조 제가 잠깐만 좀 읽어볼게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제약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러면서 1, 2, 3, 4 후 이렇게 나와 있죠.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데 이게 뭐냐면 취업의 장소, 업무의 내용, 이 얘기입니다. 여기 법조문 안에 감독관이 점검할 사항들이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근로계약서를 썼냐 안 썼냐 이 문제겠죠. 두 번째, 중요한 근로조건, 누락했냐 안 했냐. 그리고 세 번째, 변경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최저임금이 바뀐다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서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그것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때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교부하게 되어 있죠. 요구했을 때 교부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이게 점검사항인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 언제 써요 우리? 체결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법조문은. 이 체결할 때가 뭐냐면 발을 들여 놓을 때예요. 그러니까 채용 계약을 체결할 때, 채용할 때라는 의미인 거고 쉽게 생각하면 회사에 발 들여 놓기 전에 계약서 먼저 써라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정법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전자문서도 가능한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전자적인 형태로 근로계약서 체결, 교부 다 가능합니다. 우리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주로 위반되는 유형을 좀 살펴보면 이래요. 임금 구성 항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금 총액이 똑같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변경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성 항목이 변경이 되면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있을 겁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아마 임금 지급하는 회사라든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변경됐을 때 이때는 요구하는 경우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근로자가 요구한다, 요구했을 때 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고요. 또 수습기간 동안 많이들 놓치는 경우인데 정식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수습이나 뭐 좀 지켜보겠다, 지나고 나서 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겠다, 이거 안 됩니다. 사업장에 발 들여놓기 전에 무조건 계약서부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들 누락하는 게 이겁니다. 주휴일,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많이들 빼먹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이것도 좀 신경 써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기간제법 17조가 있습니다. 기간제법은 과태료 조항이 있다는 것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제 항목별로 1호부터 6호까지 근로계약서에 서면 명시될 사항들을 법에 기재해 놨어요. 이 항목들이 하나라도 빠지면 과태료가 나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점검사항은 이렇습니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도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냐 안 했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냐, 누락된 게 있냐 라는 걸 보고 특히 주의해야 될 게 단시간 근로자예요. 근로일, 그리고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명시를 하셔야 되세요. 단시간 근로자가 뭘까요? 단시간 근로자? 통상 근로자에 비해서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짧으면 무조건 단시간 근로자예요. 보통 근로자가 40시간이래요. 그런데 어떤 근로자가 뭐 비슷한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36시간 일을 한다.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그러면 언제 나올지, 나오는 날짜별로 몇 시간 일할지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당사자가 합의해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때 또한 마찬가지로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일용 근로자, 파출 이용하는 데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일용 근로자도 기간제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1일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태료 조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예를 들면 계약기간을 작성 안 하면 과태료가 5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임금에 대해서 작성이 안 돼 있으면 마찬가지로 50만 원, 휴일이나 휴가에 대해서 누락이 돼 있으면 3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최장 24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 게 기간제 근로자예요. 과태료 부과 받았습니다.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한 것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기간제법은 특별법이라서 과태료 조항이 있는 거고요.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 서류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자 명부 이런 서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거 회사에서 언제까지 보관해야 되는지 아세요 혹시? 3년입니다. 우리 노동 관련된 웬만한 서류는 3년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런데 시점이 어딘가 제일 중요해요. 언제부터 3년인데 근로계약서를 오늘 썼어요. 입사하는 시점에 이 근로자가 10년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입사 시점부터 3년 지나면 폐기해도 되는 건가요? 안 돼요. 근로계약서는 이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마무리된 그 시점부터 3년이에요. 연차는요. 휴가 관련해서는 휴가 관련된 각종 서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휴가를 마무리하는, 휴가를 완료하는 그 날 기준으로 3년. 이해되셨나요? 임금대장은 마지막 작성한 날 기준으로 3년. 기산점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3년 동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되는 게 이거겠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회사 이 사람이 더 이상 우리 회사 다니고 있지 않은데 이 사람 개인정보를 우리가 보관해도 되나? 개인정보 보호 위반인가? 라는 고민하실 거예요.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3년간 보존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근로기준법을 꼭 유념하셔서 보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점검 나가면 그 직원 나갔는데 계약서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면 계약서 보존 안 한 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점 점검사항 두 번째,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희롱 관련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법정을 잠깐만 제가 볼게요. 13조에 있습니다. 이제 1항 쭉 넘어가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된다. 또 사업주와 근로자는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교육 관련된 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 라는 조항들이 있어요. 법 조항을 근거로 감독관이 점검한다고 했죠. 자, 여기에서 점검 사항이 뭔지 좀 추려볼게요. 첫 번째,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했냐 안 했냐. 두 번째, 근로자뿐만 아니고 사업주도 예방 교육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리고 세 번째, 교육 자료를 열람 가능한 장소에 게시했냐 안 했냐. 법 조항에 있는 거 그대로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위계관계, 상사와 부하 이런 질서가 잡혀있기 때문에 위에서 밑에 직원한테 성희롱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위에 계신 분들일수록 예방교육을 더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 임원분들이 제대로 받았냐 안 받았냐 상당히 중요하고요. 교육받을 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교육을 하거나 위탁 교육을 하거나 사이버 교육 다 가능한데 단순히 열람만 시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서명만 해라. 그러니까 교육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게시나 배포하는 형식으로만 단순히 진행이 된다면 예방 교육은 하지 않은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법에 있으니까 이걸 그냥 절차대로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법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방 교육 왜 해야 되는지 취지를 좀 생각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꼭 필요한 사항들이 있죠. 예방 교육에 꼭 들어가야 되는 사항들, 필수 항목들인데 이게 누락되면 안 돼요. 또 필수 항목에 뭐가 있냐면 관련 법령, 제일 중요한 부분, 그리고 발생했을 때 처벌 절차라든가 조치에 대한 기준, 그리고 피해자의 고충 상담이나 구제 절차, 그리고 행위자에 대한 제재 사항 등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육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죠. 보험회사, 예를 들면 이런 회사에서 보험을 권유하면서 판매를 권유하면서 우리가 성희롱 예방 교육 해줄게요. 4대 의무 교육 저희가 해줄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수 사항들이 다 기록이 돼 있는, 필수 사항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교육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했다라는 것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중요한 사항이 다 들어갔냐라는 거.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도 의무 교육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희롱 예방 교육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교육도 같이 하면 좋아요. 맥락이 비슷하거든요. 행위자에 대한 처리 절차라든가 제재 사항, 조사하는 방법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왜 해야 돼요? 취지가 중요하죠. 직장 생활 때문에요. 여기 직장인데 이 직장이 괴로우면 안 되잖아요. 어떤 직원이. 직장 모두가 행복해야 그 회사가 발전할 수 있다는 좀 큰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중점 점검사항 세 번째, 노사협의회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노사협의회는 이제 상시 30명 이상 사용하는 회사는 무조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거법령은 근참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설치가 돼야 되는 건데 점검사항은 이렇습니다. 30명 이상 회사예요. 노사협의가 있냐 없냐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회의하셔야 되죠. 노사협의회 설치했으니까 3개월마다 회의가 진행됐냐 아니냐. 그리고 노사협의회 설치할 때 규정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노사협의회 규정. 이걸 15일 안에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했냐 안 했냐. 이상 세 가지가 점검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상시 30명이라는 건 어떻게 판단할 건데요? 기간제 근로자 다 포함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전부 포함이에요. 그리고 지역별로 많이 분산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사는 서울, 지점은 인천, 강원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 회사. 이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최종 목적이 똑같은 하나의 사업이라고 하면 한 개의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틀어서 30명이 넘으면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로자위원하고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각 3명에서 10명까지 이제 노사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회의는 이제 3개월마다 한 번씩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독관이 회의한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회의록 있을 거잖아요. 노사협의회 회의록. 네, 회의록을 통해서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됐냐, 근로자위원은 누가 참여했고 사용자위원은 누가 참여했냐 이런 걸 좀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노사협의회 회의록도 감독관이 열람을 하고요. 근로자위원들도 감독관이 면담을 좀 통해서 노사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 규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5일 안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노사협의회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뚝딱 그냥 변경하는 게 아니에요. 노측, 사측, 위원들이 각각 선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약 변경은 대부분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는 과반 참석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족수를 정확히 지켜서 개정이 됐냐라는 것 좀 중요한 요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노사협의회 관련해서는 고충처리위원 알고 계시지요? 보니까 흡연할 장소도 없네? 예를 들면, 또 아니면 중간에 마땅히 쉴 만한 휴게시설이 별로 우리 회사 내에 없네? 이런 게 고충이 될 수 있어요. 개인적인 고충일 수도 있고요. 회사 차원에서 직원 전체적인 고충일 수도 있고요. 이런 걸 좀 얘기를 듣고 개선해 나갈 수 있게 좀 회사 차원에서 이제 조치를 좀 하자라는 뜻에서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걸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이제 노사협의회 그 위원들 중에서 3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이 고충을 듣고 해결하기 위한 좀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근로자위원은 어떻게 뽑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뽑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민주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적인 방식은 뭐가 있을까요? 투표 방식이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방식에 따라서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가 투표 방식으로 인해서 선출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3명에서 10명 사이에. 그게 이제 근로자위원이 되는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항상 헷갈리는 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라고 있습니다. 두 개가 좀 다른 개념인데 이걸 항상 같게 생각하거나 유사하게 활용을 하는 회사들이 꽤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잠깐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노사협의회는 협의기구예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는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기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큰 차이인 거고, 선출 과정에서도 좀 차이가 있죠. 그냥 10명의 추천을 받아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인해서 선출되는 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그런데 근로자 대표는요, 과반의 동의를 받아서 선출되는 거예요. 과반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투표 방식이어도 되고요. 다른 방식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과반이 이 근로자한테 동의를 구해주면 돼요. 너 근로자 대표해라. 이게 근로자 대표예요.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제가 자꾸 썰을 풀게 되는 거예요. 과반수 노조는 딱 눈에 들어오죠. 노동조합이 과반수가 포함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간단한데 근로자 대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산호위에서 근로자 대표에 대해서 합의점을 일정 부분 도출을 했고, 그걸 이제 법에 반영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입법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없어요. 임기에 대한 규정조차 없어요. 근로자 대표는. 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근로자 대표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근로자 대표가 될 자격이 되냐 안 되냐. 사용자이면서 근로자인 사람들이 있죠. 뭐 회사의 이제 인사부장님, 뭐 아니면 총무부장님, 뭐 사용자 측에 좀 많이 가까운 분들. 근로자로 볼까? 사용자로 볼까? 애매한 부분들 있죠. 근데 행정해석은 이분들은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판례는 근로자이고 어떤 제도를 설정했을 때 뭐 영향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전부 다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게 이제 판례의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부분인데, 전체를 대표하는 걸 볼 거냐, 특정 집단만을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도 인정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행정해석은 전체를 하나로 보겠다라는 입장이고요. 판례 쪽은 특정한 집단만을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 제도를 이제 영향을 받는 쪽만, 특정한 집단만도 근로자 대표를 선출해서 근로기준법상에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뭐 자격이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이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은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조금 논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대표하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하고는 명확히 다르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요거 한 가지는 좀 아셔야 되세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반장도 있고 회장도 있죠, 전교회장. 그거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반장들은 반에서 다 뽑죠. 각 반에서 1학년 1반, 2학년 1반 다 뽑죠. 회장은요, 전교생들이 모아서 회장, 부회장 뽑게 돼 있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학교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겠다 그러면 각 반장들이랑 다 모여서 협의도 같이 할 수 있는데 결정은 못 할 것 같아요. 결정은 전교 회장이랑 교장 선생님이랑 합의서를 도출한다거나 학교 운영에 관련해서 특정 부분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거든요. 근로자 대표를 약간 회장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로자 위원들을 이제 각 반의 반장 정도로 좀 비유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반장 중에서 전교회장 선거에 출마해서 뽑힌 사람도 있을 거죠. 그 사람은 회장이 되겠죠, 전교회장이. 그러면 반장이면서 회장일 거예요. 유사하게 근로자위원인데 과반의 지지를 받는 근로자위원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근로자 대표 될 자격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두 개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 이해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근로자 대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근로자 대표는 뭐 연차 요구 휴가, 휴일 대체, 휴가의 대체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합의할 수 있는 혹은 협의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로기준법이 명시하고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그런데 근로자 대표가 없으면 회사는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뽑을 수 없어요, 회사에서. 우리 연차 대체하고 싶은데 근로자 대표가 없네? 회사에서 누구 지명해서 너 근로자 대표해. 회람 돌려서 서명 받아내고 과반이 됐네? 그러니까 너 근로자 대표야. 라고 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적인 방식으로 근로자들의 대표를 선출하고 어떤 제도에 대해서 대표한다는 걸 근로자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하고 합의를 해야지 무효한 거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무효입니다. 이게 지금 실무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실까요? 휴일의 대체 관련해서 정상적인 근로자 대표가 아닌 누군가 서명이 돼서 회사는 휴일을 대체하고 있는데 근로자 집단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 사람 대표로 뽑은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소송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이제 몇 가지 법적 분쟁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근로자 대표라는 건 노동법에서 중요한 결정 기구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와 교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노사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편 예고 잠깐 해드릴게요. 다음 편에서는 이제 금품체불 관련된 내용입니다. 임금체불, 퇴직금체불, 최저임금체불 관련된 내용이니까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친절한 근로감독관이었습니다.